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전에 고려 사람하고 조선 사람은 지금 말씀드리는 조선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것만큼이나 고려 사람하고 조선 사람은 전혀 달랐고요. 그 고려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 오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엄청난 치적을 내면서 온갖 과학 기술을 발달을 시키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편찬사업을 일으켜갖고 놀라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훌륭한,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려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바꾸는 문화혁명, 문명의 대혁명을 일으키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세종이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에 목이 없는 이유. 우리가 교과서로 보면은 불교가 372년인가 들어옵니다. 뭐 고구려의 동진에서 누가 뭐 아도인지 순도인지 뭐가 이제 불경이랑 뭐를 들고 와서 그때부터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백제로 퍼지고 가장 늦게 신라에서 2차 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뭐 법흥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통일신라는 완전히 이제 불교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도 물론 찬란한 불교 문명을 꽃피웠던 왕조고, 근데 그게 끝나면서 조선 왕조가 세워지면서 느닷없이 주자성리학이라는 새 사상을 들여옵니다. 조선이 국교로 채택을 하는 거죠. 명나라가 1364년에 세워지면서 주자성리학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서 주자성리학이라는 걸로 나라를 세우고, 주자성리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희, 원래 이름이 주희죠. 주희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 남송 때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간 분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비, 사대부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주자성리학이 조선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의 고려와 주자성리학의 조선이 어떻게 달랐느냐? 우선 겉모습도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 국가에 가면요, 동남아시아에 이제 뭐 태국을 간다라든가 미얀마를 가면요, 수도의 제일 가운데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큰 건물,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건물은 항상 불교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면은 거기 셰다곤 그 사찰이 있어서 그냥 이 탑 전체를 금으로 발라놓고 한 진짜 오래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교토에 가면 모든 게 절 아닙니까? 한양에는 절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경주에 가면 뭡니까? 경주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건물은 황룡사였죠. 지금 주춧돌만 남아있어서 그렇지만은 고려 시대의 개경도 그랬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변하는 게, 유교 국가의 수도에는, 주자성리학의 나라의 수도에는 사찰도 없었고, 스님들이 1887년까지 4대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 천년 불교 국가를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1406년에 전국에 그 당시에 사찰이, 절이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찰 중에서 종단을 11개로 통폐합시키고 사찰을 242개만 남기고 다 폐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8년 후에 태종이, 그 아드님 세종은 11개 종단을 또 선종과 교종 두 종단으로 통폐합을 하고 각 종단에 18개씩 36개 사찰만 남기고 다 없애라고 합니다. 3000개 사찰이 20년 만에 36개로 줄이는 거예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종교 탄압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앤 볼린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하고 분리를 해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성공회를 만든 게 물론 이혼하고 새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영국이 처음으로 통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100년 전쟁, 장미전쟁 이런 거 다 치르면서 맨날 싸우다가 강력한 왕권이 이 헨리 8세부터 나와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어떡합니까? 카톨릭이 갖고 있던 사원과 수도원들의 건물과 땅을 다 뺏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라의 재정이 엄청 풍부해지는 거죠. 지금 영국에 혹시 가시면은 영국에 어디를 가든지 다 무너져 있는 수도원과 성당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널려 있습니다. 멀쩡히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건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벽만 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다 뺏어 갖고 다음에 유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찰들의 땅과 노비들과 이걸 다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경주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마당에다가 앞에다가 그 목이 잘린 불상들을 쫙 갖다 놓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상들이 왜 그렇게 목이 잘렸는가 보니까 뭐냐면 뭐 몽고 침입 때문에 그랬다, 임진왜란 때 그랬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이때 불교 탄압을 할 때에 그러면 유교 깡패들이 절에 들어가 갖고 스님들 다 쫓아내고 다 뺏고 불살르고 그런데 처치 곤란한 게 뭐냐면 이 돌부처들이에요. 그럼 돌부처들은 어떡합니까? 무거운 걸. 그래서 낑낑낑해서 제일 가까운 우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물에다 던지면은 떨어지다가 제일 약한 게 목이니까 목이 그렇게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 탄압을 하면서 나라를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겉모습만 그런 거고 실제 내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정말로 더 재밌습니다. 장가가던 고려, 시집가는 조선. 세종실록 12년 12월 22일자 기사를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자기의 충신, 가장 믿던 김종서, 그렇죠? 육진을 개척하고 나중에 수양대군 세조하고 맞서서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다가 죽는 김종서죠. 김종서하고 이제 임금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건지 실록에 적었는데 뭐냐면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해 등이 고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의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고래에 의거하여, 실록의 고래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중국의 예법입니다. 지금 중국의 예법 유교를 들여올라는 거죠. 종법 제도를 들여올라는 겁니다. 고래에 의거해서 중국의 예법을 읽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친형이라는 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주자성략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친형을 하자. 그래서 태종이 자기 아버지 때 그럼 야 해라 했는데 뭐래요?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거. 그러니까 친형을 하라니까 집집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결혼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친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형이 뭐냐면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시댁으로 가서 자기 남편의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가서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 댁으로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결혼식이죠. 그때의 결혼식. 그걸 친형의 예라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 그러고 했더니 종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남자, 장자상속, 남자 중심의 중국 법에 따라서 여자가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간대요. 그게 우리 오랜 전통이래요. 고려까지는 풍습이 뭐냐면 장가를 들었어요.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 풍습이 남아있는 게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꼭 처갓집 가서 하루 자요. 그게 장가 가는 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때까지는 주로 장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서가 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걸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해 어렵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장가만 들었으니까 나중에 크면 장가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하고 여자에서는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딸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사위를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 한 식구를 맞이할 생각을 미리 해서 노비, 의복, 기명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니 지금 와갖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거꾸로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딸을 그쪽으로 보낼 때 노비, 의복, 기명을 딸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습이 뭡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가 시집 갈 때 뭐를 갖고 가요? 혼수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혼수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는 장가들 든 사람 보고 시집가라 그래 버리니까 여자 집에서 준비했던 거를
아이고 이제는 데리고 살 수 없고 보내야 되니까 가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해서 미리 준비했던 걸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혼수가 생겨납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그 친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일을 꺼려왔습니다 라고 짐종서가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수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불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 하니 종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좋다. 위에서부터 먼저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렇다 하고 합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세종이 대단한 사람인 게 이걸 실행에 옮깁니다. 세종 17년 2월 29일자 기사를 보면 실록 기사를 보면 윤평으로 가선대부 파원군을 삼으니 윤평은 판봉상시사 윤창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소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종의 궁인이니까 세종은 자기는 태종의 중전의 아들인 거고 궁인이니까 후궁이죠. 자기 아버지의 후궁의 딸이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 숙신옹주를 어떻게 해요? 가선대부 파원군, 그러니까 윤평이라는 사람, 판봉상시사라는 게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는 사람인데 그 윤창의 아들 윤평을 무슨 파원군에 봉해요. 그리고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그로부터 닷새 후 3월 4일자 기사를 보면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에서 최초로 시집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남자 중심의 사회고 뭐 아들이 귀하고 당연히 여자는 뭐 시집을 가면 그 집에다 뭐죠? 뭐 호적을 파서 뭐 어쩌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원래는 다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을 데리고 자기의 친정인 강릉의 오죽헌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영특하게 키워서 나중에 그 유명한 율곡을 키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강릉 오죽헌이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강릉 오죽헌이 신사임당의 외가예요. 자기 외할머니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이사원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 신명화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자기도 남편 이원수가 장가 들어왔다가 그때는 바뀔 때니까 그러니까는 신사임당은 반은 강릉 오죽헌에 살다가 또 반은 시댁인 파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명화가 돌아갔을 때는 강릉으로 와서 자기의 외가로 와서 거기에서 3년상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었고 여자들은 한 군데 있었고 남자들이 장가 들어서 살던 게 그게 조선입니다. 그게 조선 중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율곡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제사를 시작한 조선의 이왕. 1125년에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를 본받지 않으니 참으로 웃을 만한 얘기. 이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결혼했다, 굉장히 쉽게 이혼한대요. 그거 없대요. 자기네 같이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한대요.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 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거꾸로 본 것 같아. 보통 여자 집으로 남자가 장가 들어서 살다가 그냥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남자는 딴 데로 장가 들어버리는 거고 여자는 또 딴 남자 들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굽이 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웬 동방예의지국의 남녀가 옷을 훌러덩 벗고서 냇가에 가갖고 저러고 혼욕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는 딱 보면서 이걸 읽는 순간 목욕 자주 하고 그러면서 남녀 혼욕에 대해서 별로 문제 안 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고려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신라 백제하고 일본 가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너희 선조다 맨날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 게 뭐냐 하도 섞여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반도 남부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도 뭐냐면 여기가 같은 문화권이었고 중국이 종법제도, 이 부계 혈통을 따지는 전혀 다른 문명권이었던 거를 조선이 중국의 종법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중국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달랐었습니다. 장가 가던 사람을 다 시집가라고요. 어떻게 가냐면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친형이라는 거는 시댁에 조상들의 위패가 있는 사당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시댁에 가면 거기 사당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위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사당이 어디 있어요. 위패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 절에만 갔었는데 결혼식도 절에서 했고 뭐 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사당을 만들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조 때부터 매일같이 나오는 기록을 보면 사당 지었게 해라. 사당 지었냐 아니냐 검사해라. 벌금 물게 해라. 벌을 줘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세종 13년 11월 11일자 기사가 이제 이런 게 드디어 나옵니다. 뭐냐면 시좌서에서 돌아와 경연에 나갔다. 임금이 세종이 이경에게 말하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갓 빈 그릇이 될 것뿐이다 하니 이경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이를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 뭐냐면 하도 대조 때부터 야 우리 주자성리학 국가니까 절은 다 없애고 대신 사당 세워 그러니까 사당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야 사당이라는 건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이러는 거고 그러면 오동나무를 해서 좌로 몇 센치 우로 몇 센치 해서 거기엔 뭐를 새겨놓고 그 앞에서 그러면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사상이라는 건 야 이렇게 차리는 거고 건어물은 여기다 놓고 과일은 이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죠 나라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도 나라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근데 세운 거는 좋은데 그럼 그 안에서 제대로 신주 모시고 하느냐 위패라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전하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조사를 해요? 그 안에 위패가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 주자성리학으로 유교 국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일일이 다 써서 그걸 그림을 그려갖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찍어내서 반포를 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책 찍어내. 주자소에 가갖고 종이가 모자라 종이 만들어 전국적으로 종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종이가 세계에서 최고의 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이거 설명하는 새 이념, 새 종교 설명하는 예법 설명하는 책을 찍어내려니까 근데 전화 찍는데 자꾸 이게 글자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속으로 해봐 임마. 그래서 금속 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계 최고의 인쇄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 놀라운 무지막지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갖고 저렇게 장가들 든 사람 시집가게 하고 절에 가던 사람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주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못 살게 구는 거죠. 여태까지 잘 이루고 살아왔는데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통째로 바꾸면서 고려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조선의 세종 때부터 시작되는 그 엄청난 편찬 사업과 그 개혁이라는 게 주자성리학을 위한 유교적인 인간 조선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법에 따라서 종친들끼리 같은 사당의 신주를 모셨던 고 조상을 같이 모시는 집들만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집성촌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가계 공동체는 뭐냐? 그래서 족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족보의 시작. 그래서 족보라는 것이 만드는 게 안동권 씨 성화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입니다. 15세기에 나오는 이게 제일 오래된 족보입니다. 거기에 서거정이라는 대학자가 그 서문을 썼는데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종법도 없고 보첩도 없어서 겨우 몇 대만 지나면 조상의 명호를 잃어버리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어 친족과 조상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효제를 권장하고 예속을 성취하고자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냥 오래된 거는 잘 모르니까 대충 지어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만듭니다. 여러분 족보가 제일 오래된 게 16세기 족보입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우리. 더군다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초 인구의 90% 이상이 성씨가 없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성이 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혼의 성이 견씨가 아니었고 궁예의 성이 궁씨가 아니었고 왕건의 성씨도 왕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씨. 왜냐하면 왕건이 자기의 그 왕씨 성을 여러 귀족들한테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유신, 김춘추 할 때 그 김도 사실은 자귀 같은 거였었지 중국
식으로 말하는 그 종법제도에서 말한 성씨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아주 귀족들 몇 사람들만 그런 자귀를 갖고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성씨로 나중에 조선조에 와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16세기까지도 인구의 60%가 성씨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김씨가 그렇게 김해 김씨가 인구의 4분의 1이고 그래. 아니 어떻게 한 성씨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김해 김씨가 많고 전주희 씨가 또 왜 이렇게 많고 뭐 밀양박 씨가 많은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1864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들은 재산이 아니라 엄연한 미국의 시민이니까 성하고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흑인들이 처음으로 성을 갖습니다.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사람 하던 그것이 신사임당 율곡 16세기까지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도 외가에서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었다가 그것이 변하면서 이제 완전히 여자들이 완전히 시집을 가기 시작하고 가서는 정말 여필 종부 이렇게 돼가면서 가서 아무런 교육도 못 받고 그러면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17세기 들어와서 그렇게 돼가기 시작합니다. 고려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바꾸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오면 조선 사람 하는 게 생겼지만 그 조선이 무너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한국 사람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 만들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흔히 민족 고유의 오랜 전통, 반만년 역사의 DNA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마다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예법과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근대 국가인 한국은 봉건국가 조선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고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다만 조선 아니라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엄청난 충돌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런 나라를 꿈꿨는가, 저런 사회를 꿈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건강한 나라로 갈등을 잠재우면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 만들기란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서 고려 사람 대신에 조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렇지만 그 조선이 왜 힘들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대신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또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의 문제의식들이 모였었고 왜 그런 변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한국 사람의 유형이 있는 거고 그 유형들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아서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거냐, 어떤 경제체제가 맞는 거냐, 어떤 정치체제가 맞는 아직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진짜 솔직히 제대로 알고서 정말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어떤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작업을 한국 사람 만들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더 자세한 많은 내용 있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